이렇게 보고 할까요? 아니, 어려워요. 노인이 누가 노인인지 아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아시나요? 2006년 유엔에서 제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매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제 선배님, 충북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준환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에 저는 경찰 그러면 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멋진 제복을 입은 우리 후배를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후배님은 노인이 누가 노인인지 아세요? 손자를 보면 노인이 아닌가요? 손자를 보면 노인이다. 네. 제 친구 중에 손자를 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럼 노인인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의외로 누가 노인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혹시 아동은 그러면 누가 아동인지 아세요? 부모님의 케어가 필요한 어린아이들. 예. 아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네. 법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면 만으로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영유아라고 하면요, 취약하지 않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이제 영유아라고 그래요.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까지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은요, 노인복지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 뭐 경로우대제를 한다거나 뭐 지하철 무상으로 이제 승차를 허락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국공립, 뭐 고궁이라든가 박물관 입장료 이게 무상으로 하는 거 본 적 있죠? 네.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요, 물어보면 여쭤봐요. 어르신 언제가 노인일까요? 물어보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65세보다.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좀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실제 설문을 해보면 약 72세 정도가 노인이라고 하기는 적당하다라는 이런 주관적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에는 없지만 정책상 65세를 노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65세 많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적정한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논란이 좀 여지가 있어요. 일부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노인의 연령을 높인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66세로 규정을 했고요. 지난 2018년부터.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67세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70세를 노인이라고 규정하자라는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었는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의 연령을 높이면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노인에서 벗어나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65세, 6세, 7세, 8세, 9세도 다 노인이면 아마 노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약 45%예요. OECD 국가 15%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은데 60세, 65세부터 69세 어르신들을 이렇게 노인에서 제외시키면 그만큼 복지의 대상자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노인 빈곤율은 더 높아질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년 연장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인의 연령을 높이면 정년도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춰서 연장시키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조건 노인을 이렇게 뒤로 나이를 연장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우리 후배님은 자주 부모님한테 연락드리세요? 저는 제가 바빠서 부모님이 아직 노인이 아니시니까. 부모님이 노인이 아니시니까 네. 연락을 안 드시는군요. 네. 근데 어르신들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보면요, 방임이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자주 연락을 안 드리는 것도 또 필요한 의식주나 의료 이런 서비스들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선 학대, 방임의 학대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아마 자주 연락 안 드리면 정서적 학대도 해당이 돼요. 아마 우리 후배님 남친이 생기면 자주 연락하겠죠.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부모님한테도 자주 연락을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배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몇 건 정도 발생할까요? 글쎄, 그 건수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라 왔던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태어나고 싶다. 왜일까요? 그만큼 조선은 노인을 아주 극진히 공경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님 물어보시는 학대 건수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2015년도에 전체 신고 건수가 11,905건이 있었어요. 11,905건. 예. 2019년 작년에 얼마로 늘어나냐면 16,071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4,500건 정도? 아니죠. 4,200건 정도 늘어났네요. 4,100건? 이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0건 이상씩 이제 신고도 늘었고 학대도 보면 2015년이 3,818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몇 건이었냐면 5,243건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360건 정도씩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학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노인 인구도 증가하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연평균 약 한 10%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인학대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이 노인학대는 어떤 거를 노인학대라고 하나요? 노인학대 많죠. 아마 우리가 학대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후배님은? 우선은 폭행, 폭행? 때리는 거. 네, 이렇게. 그게 다 학대일까요? 학대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요,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아니면 신체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학대라는 게 개념이 이제 떠오르기 쉬운데요. 학대의 개념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르신에 대해서 모욕감을 준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정서적 학대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방임, 적절한 이제 의식주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어르신한테요 가서 말 안 하고 몰래 어르신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끌어다 쓴다든가 빼다 쓴다는 이런 경제적 학대도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게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성적 학대도 있고요. 또 스스로 나 자신을 잘 안 돌보는 자기 방임의 학대까지 재미없죠. 아무튼 학대의 종류는 꼭 때려서만이 학대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말로도 감정적으로 학대도 할 수도 있고 돈으로도 학대를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부양을 안 하거나 스스로 잘 안 돌보는 것도 학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은 학대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학대 전담 경찰관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집에서 많이 발생하죠. 네. 우리 노인 학대도 보면 집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약 한 80% 가까이 돼요. 거의 18건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고요. 요즘에 이제 노인 학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 학대. 그러니까 예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요양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기관에서 일어나는 학대도 한 18%이 정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죠. 그럼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학대하죠?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 배우자나 자식?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많이 학대할까요? 통계를 보면
자식이 아닐까? 자식, 그렇죠. 자식 중에서도요, 자녀 중에서도요, 아들이 제일 많이 해요. 아들이 한 32% 정도 작년 통계 기준으로 학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요즘에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2010년에 비해서 그때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10%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30%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압도적으로 높은 건 이제 아들, 딸이 한 1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나 뭐 배우자나 다 딸이나 대부분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의한 학대가 제일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노인학대가 가족 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가족에 투영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그대로 다 투영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통계를 먼저 보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누가 더 많이 학대를 당하죠? 아무래도 여성이 학대를 그렇죠. 많이 당하고 여성님들이 많이 학대를 당하세요. 한 75%가 어르신의 노인학대 75%가 여성이고요. 25%가 남성이에요. 반면에 학대 행위자는요. 남성이 70%, 여성이 30%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성적인 구분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 가족 구조상에서는 이제 거리주의적인 가족 구조, 전통적인 가족 구조, 뭐 유교주의적 가족 구조 이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교환 이론으로 얘기하자면 그거 얘기지 않습니까? 가진 것에 대한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자원의 비중이 너무 어긋나다 보면 누가 누구를 학대하겠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학대하죠.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는 자립을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이 학대 피해자가 되세요. 교육 수준도 낮으시고요. 그러니까 초졸, 중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신 피해자가 70%예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도 낮고요. 한 50%가 무직이세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도 낮고 또 교육 일자리도 없으시고 또 한 가지 아픈 질병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경제적인 자립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관계 내에서 약자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자는 네.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와 여자는 네. 그렇습니다. 매일 한 번씩 투덜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크면 집안이 망한다. 뭐 그래서 사실은 법이 옛날에는 가정 내까지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 되라고 때리는, 체벌하는 것도 사랑애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맞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법이 아주 엄격하게 가정 내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런 것들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개입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싶거든요. 따라서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가족만의 문제로 내버려 두면 해결할 가능성이 가족 힘으로는 못 해결하니까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회 문제다라는 인식으로 아마 우리 사회 인식이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학대 전담 경찰관 업무를 하다 보면 이 가족 간의 일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신고를 많이 안 해주시기도 하고 네네네. 또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배우자나 자녀가 처벌받을까봐 또 아니면 본인이 이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그러한 수치심, 창피함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피해 어르신들하고 면담해 본 중에 제 가슴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신고 안 하셨어요?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나만 참으면 되지 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특히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고를 해서는 본인 신고하세요. 나 학대받았다고 신고를 하시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시면 난 처벌 원치 않아 라는 거죠. 아마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아이, 자녀잖아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가족이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노인학대 재발이라든지 우려도 있고 또 은폐되기도 때문에 이제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요. 드러난 학대보다 드러나지 않은 학대, 감춰진 학대가 사실은 5천여 건의 학대 신고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예측이죠. 예. 그러면 아까 가족 간의 학대 말고도 또 본인 자기방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아동학대하고 다른 측면인데요. 노인학대에서는 자기방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식주를 잘 챙기지 않거나 병의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동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노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게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 삶의 어떤 의욕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 200건 정도 돼요, 작년에.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건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 스스로 아마 방임의 제일 끝은 자살 아닐까 싶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자살 1년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방임보다 많지 않을까 많죠. 생각합니다. 몇 건이나 되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명 정도 하루에 한 명. 하면 360명.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하루에 10분 정도 자살하십니다. 10명이요? 예. 그러면 약 3,600여 분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충격적이죠. 네, 지금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말로 자기 방임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결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남은 유가족들은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고요.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그 자살자에 대한 그걸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삶의 의욕이 없으실 때는 가까운 우리 후배님 근무하는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또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신고라기보다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이런 제도 안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러한 제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학대 예방 정책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들 수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후배님? 노인보호 전문기관? 네. 이게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이 학대를 당한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 또 지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후배님이 근무하는 경찰에서도 그죠? 어르신들에 대한 이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동행을 해서 협업을 하게끔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찰에서는 APO라고 해서 노인이 아니죠? 학대 예방 경찰관 이렇게 해서 학대 예방 경찰관이 아마 가정폭력 또 아동학대, 노인학대 이런 것들을 같이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지원하고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잖아요. 경로당은.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하고 이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신고는 이렇게 하고 노인학대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교육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정책도 쓰고 있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그 1577-1389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아주 목소리가 상냥한 우리 상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1389로 꼭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장기 요양보 시설 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요, 신고 의무자예요. 노인의 학대를 인지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의무교육을 국가에서 만들어서 연 1시간 이상씩 반드시 노인의 학대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도가 정말 많네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아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학대를 받으시면 피해가 되시면 당장 가 계실 데가 없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 학대 전용 쉼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 가정과 같은 환경으로 갖춰진 그 쉼터에서 지원 쉬시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면요, 줄 게 많아요. 법률 서비스도 있고 복지 서비스도 있고 어디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런 후원금들도 연결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1577-1389로 꼭 전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한테 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즘에는 요양원들이 많이 많아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좋은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뵈야지만 학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학대가 시설에서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요양원에서.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 학대를 막는 방법이 뭐냐면 가족들이 자주 면회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뵈서 어디가 아프신지 불편하신지를 자주 여쭤볼 때 시설에서는 어떻습니까? 외부인들이 자주 오니까 더 신경을 쓰죠. 그죠. 긴장하고 신경 쓰거든요. 보통 학대가 일어나는 시설들 보면 면회를 잘 안 오는 시설, 도심지가 아닌 저 산속에 있는 시설들이 오히려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에 대한 도리, 관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노인에 대한 관심이 자그마한 실천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의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요양원에 입원한 노부모께서, 90세 노부모께서 병원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해야 되는데 70대 자녀 아들이 9시간이나 기다렸대요. 면회가 안 되니까 우리 부모님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 깊은 그런 훈훈한 얘기도 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저희도 모두 부모님, 조부모님 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부터 자주자주 연락드려야 된다고 저도 결심을 꼭 실행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실천할게요. 네.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거나 또 의견이 안 맞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폭행을 행사하는 거 모두가 노인학대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아야겠습니다. 맞아요. 꼭 한마디 제가 후배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학대 얘기할 때는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이런 꽃으로 때리는 행위가 결국은 반복이 되고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칭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후배님 나중에 이제 연애도 하시고 또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절대 배우자 간에 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자기야, 여보 당신 하잖아요. 근데 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게 나올까요? 행동에 나간다고요. 처음 한마디를 말로써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점점점 더 경도가 심한 정도의 부부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절대 그렇죠. 호칭 중요시해야 되고요. 또 이 학대는요, 학습이 돼요. 학대하는 행위를 또 언어나 말 또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했을 때 똑같이 자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서로 그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말, 또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말 하는 이런 연습과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우자들
학대? 예, 연구해 보면 젊었을 때 학대했기 때문에 노인이 돼서도 학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대는요, 거의 대부분이 1년 이상 오랜 기간 학대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학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기도 이 바쁜 세상에, 부족한 세상에 서로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선배님, 전문가 입장에서 노인 학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노인 학대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실태 원인도 이제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후배님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서로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네.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정이고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좀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대를 예방하려면 어르신들 스스로 자립되는 생활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력이 낮으시고 직업이 없으신 분들, 또 경제적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더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스스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도 잘 해놓으셔야지만 이런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들을 줄일 수 있고요. 가족적인 차원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그 가족적인 관계에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그 말이라든가 이 폭력, 체벌 이런 것들이 최소화하는 그런 가족 문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학대 행위자들이 왜 학대를 가하냐면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극에 달아서 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이런 부양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후배님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귀신은 뭐 하나. 이 노인네 안 잡아가고. 그렇죠. 네. 그럼 마음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그런데 그거는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모두가 힘들게 그렇죠. 되는 이렇게 인정해주고, 다만 그 힘듦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아마 우리 방문 요양이라든가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재가복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보호자가 또 일부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예방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학대 전담 경찰이 아니라 학대 예방 경찰 APO 예방 경찰관 제도도 생겼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찰 내에서도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없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런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해서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개인적인 차원, 가족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아마 잘 결부된다면 노인 학대는 없어지고요. 아마 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도 없어지고, 그죠? 모든 기관들이 그렇죠. 없어지는. 또 학대 예방 경찰도 없어지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죠, 없어지고. 없어지는. 그래서 필요가 없는. 제가 필요가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학대가 없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노력들이 쉽진 않겠지만 나부터도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요. 이게 이제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춰져 있는 분들을 도와주셔야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일생을 마무리할 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인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노인이 될 거니까요. 매일 하루에 40건씩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대로 판정되는 건 15건. 이걸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노인학대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에게도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112에 신고해 주시고 이게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후배님은 결혼을 아직 안 했지만 네.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네, 아니 결혼했다고 예 생각하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지 관심 있으시겠어요? 아이가요? 네, 아이스크림 이런 게 아닐까요? 혹은 우리 후배님의 그 지갑 속에는 네. 혹시 아이들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 사진 하나에 뭐 만약에 2명을 낳는다고 하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렇죠. 3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아세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다 잘 드시는. 혹시 허 검사님 지갑 속에 아버님 사진 있으세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당연한 이름이시죠.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게 또 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늘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또 곁에만 있어도 든든하지만 그 든든함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새겨가지 않는지 하는 그런 좀 반성을 좀 해보고 싶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누구나 다 노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해야지만 우리 후배님 젊은 세대들의 노후도 행복하겠죠. 네. 그래서 노인복지, 노인학대는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 우리의 얘기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얘기라는 걸 좀 기억하고 조그만 관심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어떤 관심과 또 희망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걸 꼭 잊지 말고 노인학대 1389로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